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웨비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시코프에서 마케팅을 맡고 있는 김진솔이라고 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좀 특별하게 저희가 AWS 헬스케어 팀과 함께 하게 됐고요. 오늘 웨비나는 사실 간단한 질문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안전하게 클라우드에서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서 시작을 했고 저희가 구체적인 유즈 케이스 그리고 각 솔루션이 제공하는 이점을 통해서 헬스케어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를 더 잘 활용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자 이번 웨비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유익한 웨비나가 될 거라고 자신하고요. 사전에 저희가 좀 안내사항을 몇 가지 드리자면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Q&A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Q&A 탭이 있을 거고요. 그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웨비나 중간에 채팅으로 남겨드리거나 아니면 종료 후에 저희가 시간상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분들께는 별도의 이메일 또는 뭐 전화나 이렇게 해서 별도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영상은 지금 레코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종료 후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발표 자료와 함께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웨비나 종료 시에 이제 설문조사를 저희가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설문조사 남겨주신 모든 분께 저희가 시원한 커피 드리고 있고 그리고 깜짝 이벤트도 하나 진행을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웨비나에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발표자 두 분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시코프에서 기술 엔지니어로 계신 이규석 이사님 그리고 AWS에서 헬스케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훈 매니저님이 오늘 함께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러면 첫 번째 세션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시코프 이규석 이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규석입니다. 네,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수많은 것들이 디지털로 뭔가 정보가 수집되면서 앞으로도 아마 계속 부각될 주제로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앞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뭐 의료 분야에서도 데이터는 어마어마하게 축적이 되고 있죠. 더불어서 데이터 분석과 뭐 이를 위한 AI나 ML을 통한 또 데이터 활용안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WS와 이번 웨비나를 기획한 배경 앞에서도 설명이 됐긴 했지만 결국 보건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료기관이나 유관기관들이 이런 의료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매번 뭐 서버 자원과 소프트웨어를 구비해 놓기에는 비용 효율 측면은 좋지 않겠죠. 그래서 AWS 같은 클라우드 환경이라면 뭐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이제 항상 보호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멀티 하이브리드에 대한 다양한 자동화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하시코프에서 이제 데이터와 인프라 보안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규모도 거대해지고 날마다 이제 수백만 건이 쌓이고 있고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게 쌓이고 있죠.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뭐 진료나 치료나 뭐 보건 정책이나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또 가치를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발생하는 기관에서 데이터를 다 분석하기에는 사실상 인력이나 뭐 장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런 데이터 분석만을 또 하는 곳에서도 데이터를 공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가 또 외부로 나가는 순간 데이터에 대한 또 보안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씩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도 있겠죠. 특히나 이제 해외에서 보고되고 있는 데이터 유출 사례를 보면 이런 것들이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뭐 금융정보나 일반적인 어떤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걱정할 수도 있지만 의료 데이터 자체가 이제 악용될 수 있는 범위는 현재까지는 아직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케이스가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악용 위험이 활용 가치보다 오히려 클 수 있다는 것이 뭐 이미 뭐 보고 자료들이나 많은 기사들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드라마 라이프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가상의 설정이긴 하지만 병원에서 이제 의료 기록을 이제 뭔가 외부에다가 파는 이런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뭐 생보사에서 이런 어떤 환자들에 대한 뭐 지불 거부나 뭐 가입을 못하게 하는 것들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도 가상이긴 하지만 이런 의료 데이터에 대한 악용에 대한 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또 사례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보안 침해에 대한 통계를 좀 알아보면요. 지난 2년간 데이터 누출은 3배 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누출의 원인은 좀 안타깝게도 인적 요소가 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사실 의도적으로 누출했다기보다는 이제 보안 침해에 대한 프로세스나 뭐 도구의 부재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은 좀 풀기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자격증명의 누출로 인한 보안 침해 비율이 또 상당합니다. 그래서 AWS에 대한 뭐 클라우드 키라든가 패스워드나 뭐 OS 접속 정보들은 이런 것들이 누출이 됐을 때 데이터 누출에도 또 취약하게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데이터가 점점 사설망이 아닌 이제 공공망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네트워크 상에서의 누출 비율도 크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이 데이터에 대한 보안, 뭐 누출 사고와 관련해서 하시코프와 AWS가 어떻게 클라우드에 대한 장점을 취하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하시코프라는 회사 이름이 어색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테라폼이나 뭐 볼트나 컨설, 노마드 같은 주로 이제 솔루션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하고요. 이미 AWS는 하시코프와의 협업을 통해서 클라우드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긴밀히 협업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과거에 이제 인프라에서는 인프라의 확장이 좀 어렵고 오히려 보안에 대해서는 모두 막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데이터 보안에 좀 덜 신경 썼던 환경이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의 인프라는 대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데이터를 노리는 침입 방식은 계속 고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 환경은 유연한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또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인프라, 뭐 암호화 서비스나 방화벽이나 이런 안전한 인프라에 대한 기능들이 또 제공이 되고 있죠. 더불어서 또 사용하기 쉽고 검증된 데이터 분석 도구들도 AWS 상에 또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시코프를 조합을 하면 데이터는 이제 기존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를 가리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번 웨비나에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능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뭐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호 아마 참여하신 분들 대부분 다 아시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규정이 있고 또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를 뭐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점점 이제 중요해지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나라고 하는 이제 개인의 어떤 아이덴티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예를 들면 뭐 전화번호를 뭐 수집한다거나 뭐 주민등록번호를 넣는 란이 있다거나 하면 이런 거 뭐 넣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같은 이런 좀 과도한 정보 수집에 민감하게 저희가 또 대응을 하고 있죠. 그만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이제 무분별하게 퍼지는 것을 원치 않기도 하고요. 또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도 이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보호되어야 된다고 이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또 결합을 해서 또 유추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된다고 가이드가 되고 있죠. 근데 이런 모든 데이터를 다 없애거나 뭐 암호화 처리를 한다거나 뭐 데이터 분석 암호화 처리를 한다거나 하면 사실상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상황도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석은 가능하게 하지만 또 데이터는 보호하는 측면으로 또 가명 처리를 하는 이런 가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에 대해서 뭐 일부 삭제나 대체나 범주로 표시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이런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가 잘 이루어져야만 이제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주민등록번호에서는 연월만 남기고 일과 뒷자리는 가리는 삭제 기술을 쓰거나 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만 남기고 실제 식별자는 가리는 등의 이런 데이터 가공에 대한 활동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보면 개인정보가 성명이나 나이,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 가명화를 하면 이제 성만 남기고 나이는 이제 연령대의 범주를 표기하고 뭐 전화번호는 일부 삭제하고 뭐 주소도 넓은 범위의 어떤 정보만 남기는 방식으로 가명화를 진행해 볼 수도 있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익명화로 진입하게 되면 아예 대상을 특정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정보를 삭제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가명화나 혹은 이제 익명화가 필요한 이유는 결국은 저희가 이 의료 데이터 자체에 가이드라인이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명 정보 처리는 단순히 이제 대외로 나가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대내에서도 적용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앞서 숫자로 보는 뭐 누출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부 직원이 데이터를 활용하던 또 외부에서 요청을 하던 간에 모든 정보는 이제 가명 처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단순히 이제 데이터에 대한 보호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가이드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데이터 변환에 대해서 이제 하시코프에서는 볼트라고 하는 이제 비식별화와 뭐 암호화 서비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암호화와 형태 보존 암호화, 토큰화, 마스킹 기능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스킹이나 뭐 암호화, 토큰화 등 뭐 사실상 뭐 다 따지고 보면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고리즘을 만들거나 암호화 키를 만들어서 구현할 수도 있는 기능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키에 대한 관리를 이제 중앙에서 관리하면 다수의 시스템에서 뭔가 일괄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키가 뭔가 노출되는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안전하고 일괄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감형하고 익명화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암호화에 드는 컴퓨팅 파워와 관리를 위임받아서 동작하는 게 이제 볼트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기능에 대해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마스킹이라고 하는 방식은 대표적인 이제 데이터 혹은 정보에 대한 삭제 방식이죠. 그래서 데이터 제공에 대해서 뭐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나 환자번호 등 이런 고유 식별번호에 대해서 모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고요. 대신에 이제 기존과 다른 방식은 이 볼트 자체가 패턴을 체크하기 때문에 데이터 검증과 동시에 이제 지정된 다양한 템플릿을 통해서 다수의 시스템이 동일한 시스템에다가 이거 마스킹 처리를 해달라라고 뭔가 위임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암호화 중에서도 형태 보존 암호화 기능입니다. 기존의 데이터가 사실 암호화되면 사이퍼텍스트 형태의 어떤 문자열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저장 시에 이런 스키마를 변경하거나 형태 자체를 또 알 수가 없어서 데이터 분석에 뭐 오류가 발생하거나 사실 분석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FP라고 불리는 형태 보존 암호화는 동일한 데이터의 형태를 다른 문자열로 치환하는 FF31 알고리즘을 적용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문자열이 들어왔을 때 고정되어 있는 똑같은 형태의 다른 데이터로 이제 치환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형태 보존 암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또 기존 암호화의 경우에 이 암호화 키가 특정 애플리케이션에만 있기 때문에 결국 전송할 때는 다시 또 복호화를 해서 전달하거나 아니면 이런 암호화 키가 또 분실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죠. 그래서 볼트는 이런 단순한 암호화에 대해서도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애플리케이션과 암호화된 채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암호화와 복호화의 주체가 이제 다를 수 있다라는 이런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데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식별화의 마지막은 무작위화인 토큰화 방안이고요. 요건 이제 민감한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고 이를 토큰 값으로 변경을 해서 전달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토큰은 민감한 데이터에 대해서 메타데이터만 조회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요 정보는 감추고 필요한 기타 데이터만을 조회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에서는 이제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카드 번호로 만들어진 토큰은 조회를 하면 발급한 회사와 만료일, 뭐 사용자 이름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지만 정작 카드 번호는 모르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토큰화는 PCI DSS와 히파의 지침을 충족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앞서 살펴본 뭐 비식별화 처리 이런 여러 가지 동작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데모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화면이 볼트의 화면이고요. 이건 이제 관리 화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트랜스폼이라든가 트랜짓이라든가 시크릿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성화시켜서 사용하는 하나의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제 화면은 이제 데모 화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이름이나 어떤 식별 번호나 이런 것들을 이제 비식별화 처리하고 마스킹 처리하고 뭐 양방향 암호화를 한다거나 토큰화를 시키는 이런 무작위화에 대한 기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 물론 이제 이름을 성만 남기고 뒤에 있는 이름을 뭐 지우거나 하는 방식도 쓸 수 있겠지만, 때로는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을 다시 복호화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볼트에서는 이런 한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형태를 유지한 채로 암호화를 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홍길동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보고요. 요거를 이제 볼트에다가 암호화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보내보면 응mem식이라고 하는 한글이긴 하지만 이제 다른 방식으로 똑같은 스키마에 똑같은 방식의 어떤 다른 이름으로 출력을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그냥 이 홍이라고 하는 거를 응으로만 변환시킨다라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홍이 응으로만 변하는 게 아니라 홍길동 씨라고 제가 다시 추가를 해보면 네, 아예 다른 이제 한글로 바뀌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볼트에다가 복화 요청을 하면 네, 이렇게 홍길동 씨라고 다시 복화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글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형태를 보존하면서 암호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나머지 값들을 좀 더 입력해 보면서 어떻게 기능이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케이스를 입력해 보고요. 네, 뭐 크리스마스가 생일인 어, 네, 이런 식으로도 입력해 보고요. 뭐 전화번호도 간단하게 네, 이렇게 입력도 해보고요. 이메일 같은 케이스도 네, 이렇게 입력해 보고 카드 번호는 그냥 단순하게 제가 이렇게 조합을 해서 입력해 보고 대신에 이제 카드에 대한 메타데이터인 타입을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결국은 저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혹은 어떤 특정 개인정보를 받을 때 입력받는 어떤 고유값들이라고도 하나의 예시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값들을 이제 볼트로 보내게 되면 각각의 값들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형태 보존 암호화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스킹 타입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자리만 이렇게 마스킹 처리를 한다거나 또 이런 연락처인 케이스에도 동일한 형태이지만 실제 숫자가 뒤바뀌어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방식의 또 형태 보존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방화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암호화 방식을 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작위화 같은 경우는 이 실제 특별한 이 1122로 되어 있는 이런 카드 번호에 대해서 이제 토큰화를 시키고 실제 정보를 확인해 보면 이 토큰에 대한 발생일과 실제 내부에 들어있는 메타데이터 같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양방화 암호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암호화에 대한 서비스를 관리할 때 알고리즘도 지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이 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키 버전을 높이면서 새로운 이제 키로 암호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도 하나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암호화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봤고요. 단순히 저희가 데이터 자체를 이제 비식별화 처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저장되는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발생하는 상황이 악의적인 사용자가 이제 호스트 OS에 뭔가 침투를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이제 통으로 탈취를 한다거나 아니면 디스크 이미지를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저장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볼트는 표준 프로토콜인 Kmip을 사용해서 다양한 인프라 환경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VMware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비정형 데이터에서 활용되는 몽고DB 같은 컬렉션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 HSM 같은 하드웨어 보안 모듈을 사용하신다면 더 강력한 보안 키로도 암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K립에 대한 적용 전과 후가 뭐가 달라지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오른쪽에 입력되는 데이터가 이제 이름과 나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저장을 했을 때 암호화되지 않은 저장소에서는 왼쪽에 이제 K립 적용 전과 같이 텍스트 값이 그대로 노출되어서 저장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데이터가 이제 수많은 데이터가 다 담겨져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째로 노출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 K립을 연동을 하게 되면 데이터는 암호화되고 암호화된 키가 적용된 이 아래에 있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볼트가 K립에 대한 엔드포인트도 여러 개 또 생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K립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 건건에 대한 암호화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어떤 스토리지 레벨이나 어떤 하이퍼바이저 레벨에서의 암호화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가 네트워크 상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어떻게 저희가 보안을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갑자기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다 갈 수는 없을 거고요. 아마 주요 데이터는 여전히 또 기존 데이터 센터에 남아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의 어떤 신속하고 다양한 데이터 분석 생태계를 활용하는 것도 사실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퍼블릭 구간을 이제 거쳐야 된다면 이제 각각 통신에 대해서 뭐 인증서를 적용할 건지 아니면 VPN을 뭐 구매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또 고려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시코프의 컨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프라 환경 사이에 네트워크 영역에 대한 이제 암호화 통신을 위해서 인증서를 적용하고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게이트웨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이트웨이는 외부의 침입을 차단하고 허용된 서비스 요청에 대해서만 이제 허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간단히 이제 관리되는 인증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네, 여기 조금 제가 확대를 시키면요. 여기 보이시는 이 인증서가 이제 컨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TLS 인증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TLS 인증서는 이제 사설 인증 기관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10년짜리로 이렇게 넣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루트 인증서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대신에 실제로 서비스에 활용되는 게이트웨이에 할당되는 인증서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3일 정도만 유지가 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의 기간이 지나서 실제 인증서가 만료가 되면 이런 인덱스가 증가하면서 새로 신규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만 쓸 수 있는 인증서를 가지고 네트워크상에 돌아다니는 이런 데이터들을 암호화해서 뭔가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보셨던 이제 컨설의 게이트웨이가 제공하는 방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 앞서서는 데이터 보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았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결국 애플리케이션과 분석을 위한 어떤 스크립트라든가 서버라든가 서빙을 위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멀티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어떻게 OS에 접근하지 않고도 실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실행 관리 영역에 대해서의 하시코프의 솔루션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하는 솔루션은 하시코프의 노마드라고 하는 솔루션이고요. 시스템 확장성이 보장된 다중 데이터 센터와 AWS 환경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스케줄러입니다. 이미 AWS와의 검증을 통해서 22분 만에 10개의 AWS 리전에서 6,100개 호스트에다가 200만 개 컨테이너를 3분 만에 실행시키는 이런 성능에 대한 안정성을 이미 서로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노마드의 특징은 이제 중앙에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배포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굳이 서버나 AWS 콘솔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도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스템 운영자나 혹은 클라우드 운영자는 개발자나 혹은 뭐 배포 담당자나 혹은 그 연구자에게 이런 키나 크리덴셜을 발급하지 않고도 실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스크립트나 혹은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EC2 환경하고 ECS나 람다 같은 환경에다가 원격으로 배포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특히나 이제 기존 데이터 센터와 AWS 환경을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도 이 노마드에 있는 페더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분산된 시스템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고 중앙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운영 조직의 어떤 권한을 위임하지 않아도 개발자와 연구자가 자유롭게 실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행 환경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간단히 한국 리전과 미국 리전에 페더레이션 되어 있는 노마드 환경을 한번 확인해 보고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면 US 이스트 1에 배포가 되어 있는 EC2 환경이 이렇게 두 개가 올라가 있고요. 실제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네, 여기에 AWS에 대한 이런 환경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컴퓨팅 자원은 US 이스트 1에 올라가 있는 클라이언트 목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AP 노스이스트 2인 서울 리전으로 와보겠습니다. 서울 리전에 와보면 또 여기도 별도의 또 클라이언트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매니지먼트 화면에서 다수의 어떤 데이터 센터 혹은 다수의 리전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배포 방식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렇게 잡이라고 하는 쪽에서 배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엔 제가 지금 서울에 접속해 있지만 이렇게 미국 리전으로 가서 새로운 어떤 잡을 하나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제가 뭐 연구 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레디스와 관련된 이렇게 컨테이너, 도커 컨테이너를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단순히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게 원격지에 실제 US 이스트 1의 EC2의 도커 컨테이너로 이렇게 배포가 완료가 되게 되고요. 실제 실행되는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실 수 있고, 실행에 대한 포트가 어떻게 오픈이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이 프로세스에 대한 로깅이 어떻게 남고 있는지도 원격지에서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배포한 것은 이제 US 이스트 1에다가 배포를 한 거긴 하지만, 이번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한국 리전에다가 배포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국 리전에다가 별도로 다시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제가 잡을 또 실행을 시키는데, 자, 이번에는 아까와 조금 다르게 도커가 아니라 톰캣이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미들웨어 서비스입니다. 요거를 실행시킬 때는 도커 컨테이너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실행 방식이라고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 노마드는 컨테이너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면 뭐 파이썬 스크립트라든가 고어 언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언어들을 하나의 매니지먼트에서 실행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환경 구성된 부분에서 실행을 하면 다시 이 AP 노시스 2의 이런 톰캣 환경이 실행이 되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실행이 되는 이 환경 자체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원격으로 실행만 할 수 있다라고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행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자유롭게 이런 버튼들을 통해서 더 추가로 더 증설해서 스케일링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이런 스케줄러가 가지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까지는 이제 배포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사실상 이제 AWS 보안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자격증명 관리 영역입니다. 다시 좀 볼트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앞서서는 데이터에 대한 이제 암호화에 대한 얘기만 조금 드렸었는데요. 볼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자격증명을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AWS의 자격증명을 관리하는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떤 생성과 삭제에 대한 주기를 관리해 준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은 뭔가 상시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이런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시점에 요청을 하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가 되는 방식의 키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순히 이제 AWS 자격증명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비슷하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격증명에 대한 관리도 볼트로 자동화시킬 수가 있고요. 단순히 어떤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발급하거나 일정 시간마다 패스워드를 로테이션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패스워드 로테이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보안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좀 작업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당연히 이제 패스워드가 바뀌게 되면 되게 수많은 시스템들에 대한 이제 업데이트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번거롭고 위험할 수도 있는 작업을 대신 처리하고 자동으로 재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이 볼트에 있는 자격증명 관리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간단히 AWS에 대한 계정 관리를 볼트가 어떻게 안전하게 제공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돌아와서요. 네,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볼트로 다시 로그인을 해보고요. 보면 이제 AWS 엔진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마이롤이라고 하는 부분은 설정되어 있는 폴리시를 보면 이제 EC2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롤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뭔가 크리덴셜이 발급된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 크리덴셜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하기 전에 실제로 제 계정에 들어가서 키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다시 제가 제네레이션 크리덴셜에 대한 요청을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이 키를 제가 요청함과 동시에 바로 생성을 했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서 액세스 키와 시크릿 키가 발급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웨비나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시크릿 키를 노출시키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 여기서 발급된 이 키는 설정에 의해서, 즉 밑에 있는 이 듀레이션 값에 의해서 60초가 만료되면 바로 삭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AWS 콘솔에 들어가서 이 ZLQ로 끝나는 키가 발급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유저가 생성이 되었고요. 실제로 들어가서 보안 자격증명을 확인해 보면
여기 ZLQ로 끝나는 액세스 키가 하나 발급이 된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로 이 AWS 자체에다가 뭔가 실존하는 어떤 자격증명을 만들어 놓고 쓰는 게 아니라 뭔가 필요할 때마다, 즉 애플리케이션이 만약에 S3에 대한 업로드가 필요하면 업로드가 필요한 시점에 뭔가 발급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AWS에 대한 자격증명을 뭐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게 단기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크리덴셜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AWS에 대한 자격증명 관리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60초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화면에 대해서 리프레시를 하면서 이 사용자가 없어지는지 실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만들어졌던 라인 하나가 사라진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혹시 모르니까 제가 한 번 더 발급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너레이트를 하고 실제로 여기에 대한 키를 내가 생성할 거야 라고 하면 다시 이렇게 액세스 키가 발급이 되었고요. 지금 LWZ로 끝나는 키가 발급되었고 다시 제가 이 화면으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면 새로운 사용자가 생겼고요. 새로운 사용자에 대해서 제가 이 보안 자격 증명에 확인해 보면 새로운 액세스 키가 또 발급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하시코프가 AWS랑 뭔가 긴밀하게 이런 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커버하면서도 굉장히 잘 융합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사실 저희 쪽 웨비나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상 이제 데이터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데이터 저장소 자체를 보호하기도 하고요. 또 네트워크상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또 연구자나 또 개발자들한테 안전한 이런 실행 환경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AWS에 대한 자격증명 보호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격증명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시코프가 AWS 환경에서 안전한 어떤 데이터 분석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쪽에서 이제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고요. 네, 뒤에 이어서는 김영훈 매니저님께서 AWS에서의 또 웨비나를 또 준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AWS 김영우입니다. 우선 저는 금일 의료 연구 클라우드와 함께 미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AWS에서 제공드리고 있는 솔루션과 AWS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WS에서 공공부문 헬스케어 어카운트를 담당하고 있는 어카운트 매니저 김영우입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저희 헬스케어 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먼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WS 공공부문 헬스케어 팀은 AWS 내부의 여러 조직이 협력해서 고객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어카운트 담당 세일즈는 총 3명이 있고요. AWS 아키텍처와 기술적인 컨설팅을 지원하는 솔루션즈 아키텍트 조직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객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직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있는데, 특히나 저희 BDM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매니저 조직에는 그 메디컬 닥터 출신 분들도 하이어링을 해서 헬스케어 관련된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는 고객분들께 보다 좋은, 더 나은 지원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 이후에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앞에 보이시는 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는 세션이 종료되면은 아마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제 AWS에서 고객분들께 좀 전달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혁신의 시작은 어떻게 의료 데이터를 잘 선별해서 클라우드에 올려놓느냐, 마이그레이션을 하느냐가 중요한 시작일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지금 해시코프 이규석 이사님께서도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과 그 데이터를 활용할 때 어떻게 보안에 대해서 어 구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그런 데이터들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연구에 활용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려진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인사이트를 가져가고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우리가 특정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솔루션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 데이터를 올려놓은 다음에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단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 그 단계를 지나면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플랫폼에 어떻게 더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상황으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서 백신이 만들어진 것도 클라우드 기술이 없었다면 이렇게 빠르게 혁신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방대한 자료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빠르게 도출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은 의료기관 내부의 IT 지원 범위보다 넓고 보다 나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드릴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데이터를 클라우드 상에 저장하기 위하여 S3라고 불리는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아마존 S3는 업계 최고 수준의 확장성과 데이터 가용성, 보안 및 성능을 제공하는 객체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원하는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호하여 데이터 레이크,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및 모바일 앱과 같은 거의 모든 사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죄송합니다. 또한 다양한 스토리지 티어를 통해서 데이터 액세스 패턴에 따라 보다 비용 효율적인 스토리지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주 액세스하지 않는 데이터들은 비용이 좀 더 저렴한 스토리지에 저장해서 비용 최적화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S3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AWS는 지속적으로 S3의 티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세스 패턴에 따라서 보다 비용이 저렴한 S3 스토리지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3 서비스에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의 이제 제품들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고객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기존에 서비스되고 있지 않은 티어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다 액세스 패턴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스토리지들이 생기기 때문에 보다 비용을 최적화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작년에 발표된 S3 글래시어 인스턴트 리트라이벌은 액세스 빈도는 굉장히 낮지만 빠르게 데이터 사용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WS에서는 아마존 스노우볼 엣지라는 하드웨어를 통해서 고객분들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클라우드로 옮기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제품은 스노우볼 엣지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라면 박스 정도의 크기의 상자이고요. 한 대당 최대 80TB의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10일간 $400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10일이 넘어서 추가되는 날짜에 대해서는 하루에 $40씩 비용이 발생됩니다. 최근 이제 국내에서도 헬스케어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사양의 10기가 bps 속도로 대략 하루에 20TB 정도의 데이터를 이제 빠르고 안전하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었고요. 아마도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이 계시다면 이 솔루션을 사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클라우드에 올려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를 고민하시게 될 텐데요. 이미 마이그레이션 된 데이터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서버와 같은 연구 자원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클라우드 상에 올려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면 서버 자원들도 클라우드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솔루션이 필요할 것이고요. AWS에서는 서비스 워크벤치와 같은 클라우드 연구 플랫폼을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AWS 계정을 가진 고객이시라면 언제든지 해당 솔루션을 구축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자별로 얼만큼의 비용이 사용되고 있는지 발생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머신러닝은 주피터 노트북에 의해서 연구자가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더 이상 개인 연구자분들께서 노트북에 설치를 해서 뭐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방식은 필요 없게 되실 것입니다. 클라우드에서 연구를 활용하신다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후에 계속 설명드리는 고객 사례에서는 이와 같이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연구 플랫폼을 운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축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례 소개에 앞서서 한 가지 더 AWS에서 제공드리고 있는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AWS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머신러닝 연구자분들께서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 정제 및 훈련에 필요한 과정들과 라이브러리를 하나의 솔루션에 담아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 제품의 이름은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입니다. 물론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모든 툴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결과를 분석하는 시간을 과속화하기 위해서 노드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분산 처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지메이커 관련된 내용도 뒤에 고객 사례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공동 연구 플랫폼이나 이런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AWS의 머신러닝을 활용한 가톨릭 중앙의료원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에 AWS 서밋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 AWS 서밋에서 소개된 사례입니다. 오른쪽 하단, 화면에서 보이시는 오른쪽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사례 소개 영상과 발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려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인 민감 정보 유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온프레미스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데이터 반출과 폐기 프로세스의 관리에 어려움도 들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IRB 등 인가받지 않은 목적의 데이터 활용 감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과 동시에 클라우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또 고민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값비싼 구축 비용 및 유지 보수 비용이 부담되실 거고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데이터 통제권을 기관이 가져갈 수 있는지, 데이터가 외부로 오픈되면서 통제권도 외부로 오픈되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두려움들이 있으실 겁니다. 앞서 언급드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톨릭 중앙의료원에서 AWS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의 AWS 프로젝트는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공공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데이터 수요자에게 원활한 리소스를 제공한다. 민감 의료 데이터의 무단 방출을 방지한다.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의 전 주기를 관리한다라는 세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진행이 되었고요. 그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톨릭 중앙의료원 AWS 프로젝트에서는 두 가지 관리 계정과 연구 계정을 분리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 헬스케어 관련 프로젝트는 여러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아키텍처를 이제 구성을 한 내용이고요.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의료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공동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원의 관리 계정과 외부 기관의 연구 계정을 분리하여 이제 구축을 하였기 때문에 의료원은 데이터 저장 및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요. 외부 기관은 AWS의 VDI 솔루션인 아마존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 분석에 소요된 컴퓨팅 리소스 비용을 이제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데이터의 외부 반출은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석된 결과 중에 의료원에서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기관에 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이 되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제 아키텍처 자체는 이제 컨셉에 대한 아키텍처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데이터 반출과 외부 기관이 어떻게 연구를 그 공동 연구 플랫폼에 접근해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은 보다 조금 단순화시켜서 이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키텍처를 그려놨는데요. 외부 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AWS의 VDI 솔루션인 아마존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연구 플랫폼에 접근하기 때문에 데이터 다운로드 자체를 제한해서 데이터 반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는 의료기관의 심의를 통해서 데이터를 외부로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구 플랫폼을 활용하는 연구기관은 세이지메이커 등 AWS 솔루션을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접근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가속화된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내실 수가 있고요.
이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제한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반출하거나 아니면 보관하거나 하는 의사결정과 동시에 그런 제약사항들을 또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해당 프로젝트에서의 또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톨릭중앙의료원 AWS 프로젝트에서는 의료 빅데이터에 대해서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과 똑같이 AI 연구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을 하였고요. 클라우드 상에서 구축을 하였고,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면서도 외부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을 구축하였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카이 헬스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이헬스는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서 AWS의 IAML 솔루션을 사용해서 개발 중인 AI 솔루션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카이헬스는 낮은 성공률에 비해서 비용은 고가인 난임 시술을 개선하기 위해서 AI 기반의 임상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AWS의 유연한 GPU 컴퓨팅 리소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딥러닝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현재 그러니까 배포는 아직 못했고요. 작성 중에 있는 저희 국내의 헬스케어 관련 고객 사례 집입니다. 집에서 몇 가지의 케이스들만 좀 제가 장표에 넣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뷰노의 케이스입니다. 뷰노는 의료용상 AI 솔루션 기업이고요. AWS 도입으로 안정적으로 글로벌 AI 환경을 이제 배포하는 것을 구축하였습니다. 도입 효과는 서버 설치 대비 유지보수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요. 이슈 발생 및 업그레이드 시 전 세계 고객 대상으로 직접 방문 없이 클라우드상에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어스 메디칼 또한 이제 다이컴 이미지에 대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스위프트 MR이라는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고요. 낮은 테슬라 혹은 이미지 촬영하는데 단시간에 촬영하고 그것에 대한 화질을 높이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그런 솔루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AWS 선택하셨는데요. AWS 기반으로 SaaS 제품을 출시하게 되면서 기존 대비 제품 원가를 40%가량 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적은 개발 인원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되셨고 AWS 컴피그를 통해 각국의 의료법과 개인정보 취급 등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AWS에서 먼저 검토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등 많은 생산성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도 몇 가지 고객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룩시드렉스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침해 예방 고객 서비스를 AWS 상에서 개발하셨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수집된 데이터 분석 진행에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유연성이 확보돼서 제품의 자유도와 확장성이 증가되었다라고 저희가 적고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컴퓨팅 리소스를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가방이라든지 아니면은 차에 제품 서비스할 수 있는 제품들을 싣고 다니면서 치매 관련된 우려를 갖고 계신 이제 노인분들이나 환자분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셨고요. 3딕스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대용량 바이오 데이터 교환이 가능해지셨고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안정성과 데이터 보안성을 확보하면서 개발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개발 환경을 구축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이제 고객 사례들이 더 있지만 오늘 시간상 다 소개해 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세션에 참석하신 고객분들께는 저희가 이 사례집이 만들어지는 대로 이제 배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바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좀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부분은 헬스케어 고객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환자에게 디지털 헬스케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원격 의료를 위한 서비스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AWS는 AWS의 원격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인 아마존 차임 SDK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임 SDK를 활용해서 의료 어플리케이션에 실시간 의사소통 기능을 내장하여
외래 또는 입원 상황에서 의료 전문가와 환자를 채팅과 영상 통화로 연결해 원격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트랜스크라이브 메디컬이라는 솔루션입니다. 환자와 의사 간의 의료 상담에서 정확한 기록을 신속하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지원드리는 AI 서비스입니다. 차임 SDK와 함께 활용하실 경우 원격 진료 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트랜스크라이브 메디컬을 사용하면 의사의 지시 노트, 의사 환자 상담 및 원격 의료에서 사용되는 의학적 및 양리학적 용어가 임상 문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텍스트 형태로 음성이 자동으로 변환됩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 직접 수기로 메모를 하시고 편집해야 하는 시간들이 줄어들어서 의료 기록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시간들을 줄어들어서 보다 더 환자분들께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드리고 있습니다. 호주의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케어 모니터는 AWS의 차임 SDK와 트랜스크라이브 메디컬을 함께 활용해서 원격 의료 플랫폼을 서비스하고 있고, 케어 모니터 플랫폼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환자를 연결하여 1대1 세션 혹은 최대 100명까지 규모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원격 상담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또한 의사분들께서는 아마존 트랜스크라이브 메디컬을 활용해서 환자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에게 보다 집중하는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그러니까 환자에게 집중하는 외의 시간들을 줄여서 환자에게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료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드리고 있고요. 현재 케어 모니터의 원격 의료 플랫폼은 병원, 건강보험회사, 의원 및 전문의를 비롯해서 여러 의료기관에서 만여 명 이상의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AWS에서 준비한 사례와 AWS 솔루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사용된 자료는 공유를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스케어 사례집도 완성되는 대로 같이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함께 해주신 이규석 이사님 그리고 AWS의 김영훈 매니저님 감사드립니다.